네. 이 헤어지지 못하는 아이, 떠나가지 못하는 엄마라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잠시만요. 채팅. 네. 채팅을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궁금한 거나 질문하실 거나 아니면 제가 뭐 질문 드릴 거거든요. 질문 드리면 채팅으로 좀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강의 중간에 이제 현장에서 하면은 이게 직접 더 좋은데 아마 지금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강의도 다시 저희 지하 강당이 있잖아요. 지하 강당에서 항상 해왔었거든요. 부모 교육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헤어지지 못한 나이, 떠나가지 못하는 엄마라는 제목을 갖고 3월에 애착 교육을 하는 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첫 3살, 4살 때 아이를 등원을 시키면서 아이들과 잘 헤어지지 못하는 그게 힘든 아이들, 부모님들, 그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제목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애착,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 어린이집에 지금 이제 3살 부모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4살, 5살, 6살 부모님, 7살 부모님도 다 계신데 아이가 3살, 4살 때 내 어린이집에 갔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이가 헤어질 때 처음에 등원한 다음에 첫날, 3월 첫날 등원을 했어요. 등원한 다음에 첫날에는 저희가 잘 안 그러지만 한 둘째 날부터 떨어지는 연습을 하거나 첫날 첫 주 한 3번째, 4번째 날부터 떨어지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가 운다. 부모님이랑 떨어졌을 때 운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애착 관계일까요? 첫 번째가 안정애착, 두 번째가 제가 여기 보면은 맨 위에 불안정, 저항애착, 불안정, 회피애착, 불안정, 혼란애착. 불안정 이게 뭔지도 설명도 안 해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안정애착일까요? 불안정애착일까요? 정도만 한번 답을 해보실까요? 혹시라도 답을 해주시면 이게 제가 줌으로 함으로써 또 좋은 거는 많은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 이게 줌으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 안타까운 점은 이제 일을 하시면서 듣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응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아무도 답을 안 해주시고 계신데 네, 제가 답을 드리자면 이 아이가 헤어질 때 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정애착인지 불안정 애착인지 정확하게 판별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엄마와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아이들이 일단 헤어질 때 불안함을 느끼고 울 가능성이 더 커요. 네, 그래서 아이가 헤어질 때 엄마와 헤어지는 상황에서 울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정말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 36개월 이상의 아이들이어서 엄마가 잠깐 헤어졌어도 다시 곧 돌아오리라는 믿음이 확실히 생겨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게 대상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안정 애착이면서 어느 정도 36개월의 아이가 엄마랑 헤어져도 울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일과를 다 소화할 수 있든 이런 상황일 때는 안정애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아이가 정말 어린데 4살, 5살 이런데 정말 어린이집이 처음인데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아이는 아무 표현을 안 해요. 울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표정이 풍부하지 않고 표현을 많이 안 해주는 반응을 많이 안 해주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아이도 울음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게 제일 가장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데 불안정 회피 애착의 경우에도 울지 않을 수 있어요. 엄마로부터 지속적으로 아무리 울어봐야 엄마가 나에게 어떤 그 욕구를 해소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울어봐야 엄마가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불안정 회피 애착이라고 하는데 불안정 회피 애착일
경우면서 울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장 잘 다뤄서 아이에게 좀 더 따스함을 어린이집에서 요구하지 않는 아이가 마냥 행복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잘 다뤄줘야 되는 경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이게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론에 대한 얘기가 조금 필요해요. 이론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께서 아까 어떤 부모님께서 저한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딱 답을 그럼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단 어떤 아는 게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치관의 수정이 필요하고 이런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배경 지식을 알게 되시면 어느 그 배경 지식이 이 부분 알고 저 부분 알고 이 부분 알고 이게 모이다 보면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다가오시면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드리면서 그 하나하나 그게 행동수정이라고 하거든요. 행동수정.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저희가 하나씩 답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하라는 거였구나. 저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였구나. 이 방법을 아시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에서 약간 응용이 되어서 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걸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 이론 공부예요. 그래서 이 애착에 관련된 이론들 몇 가지를 훑고 지나가 볼게요. 애착에 있어서 애착이 뭘까요? 부모님들 애착을 영어 단어로 하면 attachment거든요. attachment가 영어 단어로 어딘가에 부착하다라는 뜻이에요. attachment, 붙다, 부착하다. 그러면은 attachment가 왜 애착일까요? 애착이라는 관계는 부모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이 붙어 있는 관계는 언제 시작이 되죠? 이 현장에서 질문을 드리면 딱 좋은데 가장 먼저 아이와 내가 붙어 있는 관계는 어머님들 자궁 속에서 아이들이 잉태가 되었을 때 그때 바로 부착이 된 상태가 되죠. 처음 착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의학적인 용어로는 착상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착상이 된 상태가 애착이 처음 이제 생긴 거죠. 물론 이제 아이가 임시되었다는 걸 알고부터 부모님들은 많은 기쁨과 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하는 걱정과 어릴 때 키워가면서 느끼는 불안과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갖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애착이라는 게 그때부터 이제 물리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초등학교 가서 어린이집 갈 때 첫 정말로 많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잠깐 맡겼다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 아는 관계 맡기기 전까지 이미 라포가 형성된 관계였을 때 맡기게 되니까 괜찮지만 가족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어린이집에 처음 가는 관계. 그때 이제 점점 하루 일과를 지내는 동안 하루 종일 떨어져 있다가 만났다가 그게 붙었다가 떨어졌다죠. 분리와 결합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분리와 결합이란 단어가 애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분리불안이란 단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분리와 재결합이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초등학교를 가면은 이제 부모님이 데려다 주지 않아도 2학년, 3학년부터는 데려다 주지 않아도 혼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커서 버스를 타고 뭐 1시간 거리에 있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기도 하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는 이제 자취를 하기도 하고 몇 달 만에 집에 오기도 하고 시집을 가면은 이제 더 멀어지고 장가를 가면은 시집 장가를 가서 분가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명절에 만나고 이런 분리와 결합이 상당히 이제 더 긴 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애착이라는 거에 있어서 이 단어 때문에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안전기지라는 이런 게 이제 관련된 또 용어죠. 이 존 볼비라는 애착 이론을 처음 이제 발표한 이 사람에 따르면 아이들이 걸을 수 있을 때부터 걸음마를 기어 다닐 수 있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좀 멀어져서 내가 궁금한 장난감에 가가지고 관찰을 하고 오고 이걸 하죠. 그런데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면 부모님들이 아시겠지만 절대로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잘 보면은 엄마가 어디 있나 계속 돌아보면서 엄마가 나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나를 계속 살피면서 본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안전기지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뒤에 가면서 안전기지 개념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그 어머님들이 처음에는 젖 먹일 때는 아이가 그때도 안고 있고 분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컸을 때 자기 혼자 기어다니고 벽 잡고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뛰어다니고 할 때는 이제 더 멀리 분리가 일어나죠. 네. 그래서 이게 결합과 분리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낯가림 뒤에서 얘기 드릴게요. 이 대상 관계 이론과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게 이제 꽤 중요한 이론이에요. 대상 관계 이론은 내 엄마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서 내 엄마는 다른 층의 사람이 탔을 때 밝게 인사를 하더라. 내 엄마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더라. 내 엄마는 내 엄마는 나를 보면서 항상 밝게 웃어주더라. 아니면 항상 첫 마디로 어떤 질문을 하더라. 내 엄마는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더라.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밝게 웃더라.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엄마와 인상이 똑같죠. 웃는 모습도 비슷하고 웃는 정도도 비슷하고 이게 바로 내가 처음에 나를 대해준 엄마처럼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해줄 거야 라고 믿는 게 바로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우리 엄마는 나를 보면서 항상 웃어줬어. 그것처럼 나도 좀 더 많이 웃어주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더 좋은 방법이라고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그래서 대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이제 비슷한 얘기가 이런 내적 작동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때는 저 사람을 회유를 하기 위해서 화를 내야 돼. 아니면 이럴 때는 저 사람한테 내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잘 설명을 해줘야 돼. 아니면 웃으면서 살살 달래야 돼. 라는 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배운 남자라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자라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엄마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역할 모델을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역할 모델을 사회화시켜서 이게 그 상황마다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내적으로 작동이 되는, 이게 바로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 볼비라는 사람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대상 영속성이 뭐냐면 피아제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아이들을 3명, 4명, 자기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이 이론들을 다 만든 거예요. 정말 정말 대단한 업적인데 참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 아이도 이 피아제가 관찰한 그 개월수 그대로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9개월 정도 되었을 때 한 가지 질문 또 드려볼까요? 낯가림 할 때 말씀드릴게요. 네. 그건 질문 좀 이따 드릴게요. 대상 영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들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아이들은 리모컨에 그렇게 관심이 많잖아요. 리모컨에. 그래서 리모컨을 뺏으려고 하죠. 리모컨을 잡으려고 하고. 그럴 때 리모컨을 내 등 뒤로 숨기면 아니면 베개 밑으로 숨기면 아이들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걸 포기하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있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상 영속성이 아직 확보가 안 됐다. 확립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고, 어느 순간부터는 애가 커서 내 등 뒤에 리모컨을 딱 숨겼을 때 엄마 리모컨 뒤에 숨겼잖아 라고 하면서 뒤로 돌아와서 아이가 그 리모컨을 찾으려고 하죠. 아니면 숨긴 물건을 찾으려고 하죠. 그게 바로 9개월 정도부터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고 제 딸도 어김없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라는 걸 믿게 되는 시점이 9개월이에요. 그게 대상 영속성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어린이집에 엄마가 나를 떼어놓고 가더라도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해라고 믿게 되는 것부터가 어린이집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이 9개월부터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기고 가야 될 때, 아이를 맡기고 등원을 시키고 출근을 하셔야 될 때, 이때 보내는 게 가능은 하다는 거죠. 이 대상 영속성,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존재하다고 아이가 믿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더 커진 게 대상 항상성이에요. 대상 항상성은 뭐냐면 피아제르 하트만이라는 학자가 24개월에서 36개월 되는 시점에 에는 아이가 엄마와 충분한 라포와 안정적인 애착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엄마가 항상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엄마는 정말 10분 후에 올게, 마트 갔다 올게 라고 하면 금방 나타났고 엄마는 나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았어. 엄마는 나에게 항상 어떤 예측이 가능한 뭔가를 설명해 줬고 엄마는 그 약속을 꼭 지켰어. 이런 신뢰가 확실히 쌓여 있을 때는 엄마가 어린이집에 너가 몇 시간 놀고 점심 먹고 그다음에 낮잠 자고 양치하고 낮잠 자고 특강 수업 듣고 나면 데리러 올게 라는 이 약속을 엄마는 반드시 지킬 거야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빠르면 24개월 이걸 잘 하셨을 경우에 빠르면 24개월 늦어도 36개월 정도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얼마나 신뢰의 관계를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엄마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지 않아도 이제 금방 다시 올 거야 라고 믿는 단계, 그게 대상 항상성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어린이집에 놓고 와도 잘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잘 지키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한 말을 지키는 부모님이 되셔야 되고 일관적인 부모님이 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나가고 있고요. 부모님들이 낯가림을 아이들이 언제 시작하셨을까요? 제가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질문하면은 내 아이가 낯가림 빨리 시작했다 몇 개월이라고 생각을 제가 한번 이제 제가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부모님들은 화면을 켜주시면 좋고 안 그러면 제가 이제 까만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부모님은 켜시면 제가 더 감사드리고 얼굴이 제가 지금 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답변을 몇 개월의 내 아이가 낯가림을 시작한 것 같다라는 거를 이 채팅창에 써주시면 네, 한번 감사하겠어요. 어쨌든 내 아이가 정말 빨리 낯가림을 시작한 것 같다. 그게 몇 개월이면 가능할까요? 몇 개월이면 내 아이가 낯가림을 시작할 수 있을지, 시작했었을지 이게 적어주시면 네. 아무도 안 적어주시고 계세요. 네. 네, 그냥 제가 답을 말씀드릴까요? 네,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존 볼비가 애착을 이제 연구하게 됐어요. 애착을 연구하게 되면서 봤더니 이 전 애착 단계가 뭐냐? 아이들이 부모님들 보면 전 애착 단계 애착 신호라는 단어가 있어요. 애착 신호라는 용어가 있어요. 애착 신호가 뭘까요? 애착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아이들이 부모한테 보내는 신호예요. 그게 뭐죠? 가장 좋은 게 가장 찡그리기, 울기, 신음소리 내거나 아니면 엄마를 부르거나 네,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걸 가장 처음 하는 걸 경험하시는 게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거죠. 물리적으로. 아이가 처음에 똥 쌌다고 내가 아이 신생아들은 똥 냄새도 좋죠. 똥 냄새가 내가 싫어서 짜증내지 않죠. 네. 그냥 내가 기분이 뭔가 곰팡이가 날 정도로 막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거기서 병균이 나를 아프게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놔두진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뭔가 찝찝해도 잘 모르죠.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 1, 2개월 때는 생득적으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프로그램화 되어서 울어서 내 기분 좋지 않은 걸 표현해서 엄마를 불러서 할 수 있는 내가 배가 고파서 정말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다는 걸 어머님한테 울음으로 이제 표시를 하죠. 제발 와서 나에게 젖 좀 주세요. 분유 좀 주세요라고. 그게 바로 이제 울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울음이나 미사 같은 애착 신호들이 생득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라는 게 생후 2개월 이내에 보이는 그런 애착 신호고요. 그거를 이제 좀 더 빨리 하는 친구들은 3개월, 4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정도부터 아이들이 이제 누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더 웃어주고 더 예쁜 말을 해주고 하는 걸 아이들은 이제 알기 시작하죠. 더 밝은 미소를 주고 그래서 사람을 더 가리게 되죠. 그게 바로 낯가림의 단계고 그게 바로 소셜 스마일링을 할 수 있는 단계죠. 그래서 네, 결론을 처음부터 드리면 너무 이제 이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빠르면 한 4개월에서
보통 보면 4개월, 3개월 이때가 부모님들이 낯가림을 시작했어요라고 하는 빠른 친구들. 예. 이제 그 친구들이 가장 좋은 그런 이유가 반응을 많이 해주는 부모님일 때 4개월, 5개월, 3개월 이때 낯가림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반응을 많이 해주면 무조건 좋고 안 해주면 안 좋냐 그건 아니고요. 예, 적절한 반응과 적절한 자극이 가장 중요하죠. 예, 그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안정기제 애착 단계는 이제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졌다 붙었다를 분리와 결합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시작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캐리어예요. 이게 스타크래프트 제가 예전에는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안 하지만 이 스타크래프트에 보면은 이 엄마와 같은 이 본체에서 이 작은 날파리와 같은 이 소 우주선들이 나와서 여기 그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멀리 갔을 때 어느 거리 이상은 이게 날아가지 못해요. 이 작은 비행체들이. 그래서 이게 바로 아이와 같고 이게 안전기지를 갖고 있는 엄마와 같은 거죠. 그래서 보통 안전기지를 하면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 또는 내 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안전함, 컴포트 존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안전함을 느끼는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안전기지예요. 그래서 이게 멀어지면 그 어느 바운더리 이내에서만 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 비행체들이.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보이는 그 한도 내에서만 움직이죠. 근데 이 안전기지에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비디오를 잠깐 볼 거거든요. 비디오를 잠깐 볼 건데 이 안전기지에 있어서 정신적 안전기지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 오늘 강의를 오랜만에 이제 부모교육을 하니까 이 강의안을 몇 번 보면서 이 정신적 안전기지라는 거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엄마는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공간 그 중심점이라는 물리적 안전기지의 역할 외에도 정신적 안전기지가 있거든요. 내 엄마는 이 정도의 것은 허용을 하고 있어. 내 엄마는 이 정도는 내가 받아주는 사람이야. 내 엄마는 이런 정도의 충분한 신뢰가 쌓여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행동을 밖에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어. 자꾸 내가 제 아이한테 너 불안해. 너 못 믿겠어. 너 가서 또 사고 칠 것 같아. 너가 물 따르면 아빠한테 물 따라준다고 하지만 네가 물 따라주면 자꾸 흘리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너한테 못 맡기겠어. 자꾸 아이한테 실수를 하게 하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게 자꾸 하셔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아이 많아지고 믿음을 주고 너가 할 수 있어라는 걸 많이 주면 줄수록 정신적인 그게 올라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범위다라고. 그게 바로 이제 그 정신적 안전 기지의 그 범주를 높여주는 거고. 잠시만요. 네. 네, 빨리 진행할게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정신적 안전기지의 의미는 부모님이 얼만큼 허용적인지, 얼만큼 실수를 허용하는지, 얼만큼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엄마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해서 이 정도는 실수해보는 걸 별로 크게 문제 삼지 않아. 네, 라는 그런 정신적 안전기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애착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 스킨십이 중요하다. 네, 너무 쉬운,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 말을 조금 더 이론적 그 실험과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한쪽 철창에다가는 털실을 입힌 철사 원숭이를 놓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냥 철사 원숭이를 뒀어요. 봤더니 근데 철사로만 된 원숭이 밥 먹을 때 철사로만 된 원숭이한테만 밥을 주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실험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 프로이드의 구강기 있잖아요. 구강기적인 만족을 주는 대상에게 아이가 애착을 형성한다. 젖을 주고 입에다가 만족을 주고 젖병을 물려주고
예, 하는 엄마가 배고픔을 해소해주는 엄마의 그런 노력들이 아이에게 애착을 형성하도록 한다. 이게 구강기 프로이드 이론의 애착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요거가 정말 맞을까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털실 원숭이, 철사 원숭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숭이한테 젖병을 줄 때는 밥을 먹을 때는 철사 원숭이한테만 밥을 먹게 했고, 그럼 밥을 안 먹게 할 때는 그럼 어디 있나 봤더니 밥만 먹을 때만 철사 원숭이에게 가 있지 밥을 먹지 않을 때는 항상 털실 원숭이에게 가 있던 거예요. 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강기 만족을 주는 대상에게 물론 애착을 느끼는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털실, 그 보드라움을 주는 그 아이들이 그 애착 이불, 애착 베개, 애착 인형 이런 거 갖고 다니잖아요. 3살, 4살 때. 예,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바로 이게 이제 영어로 접촉 위안이라고 하거든요. 이 접촉 위안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 보드라움으로부터 엄마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던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테라플레이랑 플레이 테라피라는 게 있는데 플레이 테라피는 그야말로 놀이 치료고 테라플레이는 뭐냐면 치료 놀이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뭐 센터 같은 데 가서 홈플러스 이런 데 가가지고 이 치료 놀이적 기법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같이 엄마와 아이의 그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놀이를 하는 경우를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아이의 손에다 로션을 발라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아이와 어머니 간의 접촉점, 아이와 아빠 간의 접촉점을 계속 늘려주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떨어져 있던 부모와 자식이 커가면서 떨어져 있던 걸 점점 붙으면서 이제 그 테라플레이 기법에서는 아이를 예를 들면은 아빠 목에 매달려서 몇 초 버티는지 해보거나 팔에 몇 초 버티는지 해보거나 점점 접촉을 많이 그래서 잘했다고 안아주게 한다거나 이런 스킨십, 안아줌, 포옹 그리고 뽀뽀해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와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아이 자고 있을 때 이뻐서 되게 등 쓰다듬어주고 하죠. 아이가 이제 저한테 하지 마 이러죠. 그런데 아빠 나 졸려 이러는데 정말 이제 그럴 땐 너무 서러워요. 이뻐 죽겠는데 이제 저게 컸다고 7살짜리가 이제 참 속상해요. 속상한데 예, 어쨌든 참 이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이 스킨십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예,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이론적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동주의 학습 이론 이건 뭐냐면 이거 넘어갈게요. 예, 간단하고 쉽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진짜 이제 아까 비디오 본다 그랬죠. 비디오 본다 그랬는데 이게 스틸 페이스 익스페리먼트라고 정적 얼굴 실험이에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2분 40초 정도인데 한 2분 정도 봐볼게요. 2분 30초 정도 봐볼게요. Babies this young are extremely responsive to the emotions and the reactivity and the social interaction that they get from the world around them. This is something that we started studying 30, 40 years ago when people didn't think that infants could engage in social interaction. Playing with her.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 정도 어렸을 때 외부 세상과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고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출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의 방법은 엄마가 아이와 평소처럼 잘 즐겁게 놀아주고 있다가 갑자기 잠깐 뒤를 돌아봤다가 아이를 볼 때는 정말 차가운 얼굴로 굳은 얼굴로 아이를 아무 대꾸도 안 해주면서 있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Her baby who's about a year of age. My girl. Oh. And she gives a greeting to the baby gives a greeting back to her. Yeah. This baby starts pointing at different places in the world, and the mother's trying to engage her and play with her. They're working to coordinate their emotions and their intentions, what they want to do
in the world. And that's really what the baby is used to. And then we ask the mother to not respond to the baby. The baby very quickly picks up on this. And then she uses the baby very 이 아이가 뭐지? 이 표정이 참 놀랍죠? 바로 이렇게 딱 알아차리죠. 네. quickly picks up on this. And then she uses all of her abilities to try and get the mother back. She 엄마를 이제 smiles 다시 at the mother. 돌려놓으려고 엄마 보고 웃어보기도 하고 She points because she's used to the 엄마 mother 저기 봐 looking where she 반응 좀 해봐 points. 라고 하기도 하고 엄마한테 The 이제 baby 소리도 지르고 puts both hands up in front of her and 손을 says, 양쪽 손을 "What's 들어가지고 happening here?" 이게 무슨 일이야 She 이렇게 makes that 손뼉도 치고 screechy sound at the mother, like, "Come on, why aren't we doing this?" Even in this 2 minutes, when they don't get the normal reaction, they react with negative emotions. They turn away. They feel the stress of it. They actually may lose control of their posture because of the stress that they're experiencing. 그리고 이제 아이는 참지 못하고 Okay. I'm here.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아이는 한 거고 아이는 다시 돌아오죠. So 네. big girl.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게 이제 또 다른 같은 상황인데 이제 이건 아빠와의 관계예요. 아빠와의 네, 이거 아빠와 똑같이 아빠가 잘 놀아주다가 아빠가 갑자기 이제 Teens, they're fun. 놀아주다가 Turn completely still and not respond to the baby. 이렇게 정적인 얼굴로 변했을 때 And the results 아까 그 are 아이는 almost 첫 번째 아이는 한 살 and 정도 되는 아이였고요. 12개월. The baby looks 이 아이들은 to the 살짝 dad 더 어리죠. and tries to get the dad to get back 도대체 이게 into 무슨 those 상황이지? things. 아빠가 Hey, 왜 we were just 저러지? playing just a minute ago, 이게 weren't 되는 we? 거죠. We were having fun. What's going on? And then the baby starts to get frustrated when that doesn't work. So she'll have to look away and look around the room and find something else and then look back and say, now can we play? And within 3 minutes, the baby 실험을 해보니까 has 3분 really 이내에 dissolved. 아이들이 바로 이제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빠 왜 이래? 라고. 엄마 왜 이래? 나 힘들어. 왜 도대체 이렇게 She is trying to get 분위기를 out of the 싸하게 chair. 만드는 거야. She's uncomfortable. She's reaching out to dad. She's crying. And then 애들이 we 이렇게 ask the 되죠. dad to turn away again. And when he turns back, to go back to being regular dad. And it's a joyous reunion. They get back into their routines, the things that they do 다시 together, 아이들은 the 이렇게 things that they were just 돌아오죠. doing.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그래서 이제 일관성을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제 제가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관적이지 않은 엄마가 보통은 나한테 이렇게 화낼 이유도 없고 이렇게 차갑게 굴 일도 없는데 아빠가 왜 갑자기 저렇게 얼굴이 굳어져서 내가 하는 원래 나를 예뻐해 주었던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하던 엄마가 왜 저러지 갑자기 아이와 엄마 간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관적이지 않은 이 관계가 바로 이제 애착 형성에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에게 제대로 된 반응을 안 해주는 거. 아이의 긍정적 신호, 내가 이렇게 귀엽게 웃으면 엄마 아빠가 예쁘다고 해줬어. 그 얼굴 신호에 제대로 원래와 다른 이런 무뚝뚝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상황에 아이는 일단 불안함을 느끼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신적인 그 안정기지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의 수준에서 나는 부모님한테 예쁨을 받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 부모님이 예쁜 얼굴을 해줬어. 라는 것들이 이제는 아무리 그런 얼굴을 해도 아빠가 안 주잖아요. 나는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어.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게 바로 정신적 안전기지라는 제가 아까 용어를 말씀드린 거고 Doing 3 minutes. 이게 좀 더 어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어린 아이. 이 친구는 한 4, 5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되어 보여요. 6개월 정도. 이 엄마가 아이와 이렇게 잘 놀아주고 있다가
갑자기 문자가 오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문자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카메라를 한번 봤다가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 빨리 돌릴게요. 엄마가 계속 반응을 안 해주고 있죠. 엄마를 계속 보고 있죠. 엄마를 보다 카메라를 보다. 이 상황이 뭘까?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죠. 아이가 미간이 찌그러지기 시작하죠. 엄마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지금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이 단어가 뭐냐면 수치심이란 단어예요. 수치심. 이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이 수치심이란 단어인데 아이에게 면박을 주거나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지 않았을 때 아이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내가 사랑받지 않을 만한 행동을 했는가? 내 엄마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내 엄마가 어린이집에 나를 두고 아침에 나를 혼냈는데 어린이집에 두고 나를 찾으러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놓고 간다. 너 여기에 놓고 갈 거야. 이런 말들, 반복되는 말들. 네. 이런 아이를 강하게 키울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는 아주 동공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반복이 될 때, 네, 이제 아이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지, 엄마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그 단계가 수치심이 자극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엄마가 아니면 이 아빠가 정말 일관적으로 이럴 때 좋은 행동일 때 좋은 반응을 해주고 안 좋은 행동일 때 안 좋은 반응을 해주면 좋으나 그게 엄마의 기분 따라 아빠의 기분 따라 많이 화를 내는 사람, 많이 흥분하는 사람, 그 이유도 모르겠지만 혼나는 상황. 지금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평소와 달라졌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게 예측 가능성,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막 이런 얘기하니까 막 복잡해 막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중요한 단어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측 가능성, predictability라고 하는데 엄마의 행동이 이럴 때는 내가 엄마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어. 이럴 때는 엄마가 나를 좋아해. 이럴 때는 엄마가 내 행동을 걱정하고 싫어해. 이게 정확한 메시지가 일관적으로 갈 때 아이는 관계가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 아이도 신호를 또 엄마한테 보내요. 애착 신호, 울음이라는 애착 신호를 엄마가 달래주니까 바로 울음을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걸리지만 엄마 왜 그랬어? 이게 진짜 엄마의 모습이 맞지? 라고 확인하면서 다시 돌아오죠. 바로 엄마가 웃자마자 바로 돌아오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과의 관계가 어떤 뭔가 아이하고 혼냈거나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좀 서로 뻘쭘한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죠. 마찬가지로 엄마와 아이의 신뢰가 깨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관계.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반복이 되면 아이 정신이 막 혼란하죠. 네. 왜 이럴까 우리 엄마는. 이게 뭘까 나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가? 이게 그 성장기에 발달기에 아동 발달기에 아니면 유치원 다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라도 아니면 성인이 되더라도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예를 들면은 얘 남편이 예측이 안 돼요. 6시면 퇴근을 하고 한 7, 8시면 집에 돌아야 되는데 아무런 나에게 말을 안 해주면서 갑자기 11시에 왔다가 갑자기 2, 3시에 왔다가 갑자기 6시에 왔다가 이래요. 예측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전화도 안 해줘요. 왜 늦는지도 설명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관계가 깨지잖아요. 예측 가능성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회식 자리라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박미진 원장과 원감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막 일을 던져요. 그리고 혼란스럽게 해요. 어떤 때 제 눈치를 계속 보게 해요. 그러면 그 관계는 깨지겠죠. 수치심이 늘어나고 예측 가능성이 없으니까 저는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해서 원장님 기분을 맞추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 이게 그래서 모든 관계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금 보여드렸던 그 정적 얼굴 실험이라는 거고 이 하나로부터 정말 저희가 안정적인 애착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확보돼야 된다. 내가 엄마로서 어떨 때 너를 예뻐해주고 어떨 때 너가
나는 이게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 어떤 엄마한테는 밖에 나가서 많이 뛰어노는 게 좋은 것일 수 있고 어떤 엄마는 밖에 나가서 많이 뛰어놀는 게 나쁜 것일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일관적인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관적으로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 말 들었더니 아 밖에서 노는 거 많이 놀면 안 되는데 공부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또 어느 날은 막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친구들은 이런데 막 비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의 주관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만약에 어떤 아이와의 규칙이 변화가 될 것 같으면 엄마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다음부터는 우리 같이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해보자 라고 해서 아이에게 다음부터는 엄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TV를 2시간에서 1시간 반, 1시간으로 줄이기 시작할 거야. 예측 가능성을 주는 거. 이렇게. 그게 바로 아이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또 다른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정확하게는 이 불안정애착이라 하면 불안정 저항애착, 불안정 회피애착. 그다음에 잠깐만요. 갑자기 용어가 불안정 혼란애착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세 가지 불안정애착과 한 가지 안정애착을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확립한 사람이 아인즈워스라는 사람이고 이게 아까 이 사람은 존 볼비라는 애착 이론을 창시한 사람의 그 제자예요. 그래서 이 아인즈워스라는 사람은 처음에 리사라는 그러니까 이 실험을 리사라는 아이라고 했어요. 리사와 아이가 어린이집 방 같은 작은 놀이방 같은 방 안에 낯선 환경에서 놀기 시작해요.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한번 데려와 가지고 놀아보라고 해서 놀게 하잖아요. 그래서 잘 노는지 선생님하고 잘 노는지 선생님이 어떤지 이 어린이집은 친절한 선생님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엄마가 아이와 낯선 어린이집 한 교실 같은 방에 있어요. 거기서 아이는 장난감을 갖고 놀기 시작해요. 아이가 놀이에 한참 빠졌을 정도에 집중할 정도에 갑자기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아이는 누가 왔지? 새로운 사람이네. 엄마가 그렇지만 나는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믿음을 갖죠. 그렇지만 조금 지나서 아이가 다시 이제 놀이에 집중하고 있을 때 장난감에 집중하고 있을 때 엄마가 조용히 아이 모르게 나가요. 아이는 처음에 놀이 빠져 있다가 뭐야 엄마가 없고 낯선 사람만 있네. 그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는 불안감을 갖고 울기 시작을 해요. 리사가. 그래서 아이의 울음을 듣고 오래되지 않아서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리사를 달래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결합이 일어난 거고 그 재결합이 일어난 상태에서 또 아이가 잘 노는 상황을 보고 또 다시 밖으로 나가서 아이가 또 우는지 안 우는지 다시 아이가 울죠. 그랬을 때 다시 돌아와서 아이와 두 번째 재결합을 해요. 네. 이 모습은 전형적인 안정애착이에요. 왜냐하면 엄마는 나와 믿음의 관계가 있고 엄마는 나를 불안한 상황에 혼자 두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엄마가 내가 불안한 상황을 느끼면 돌아와서 나를 달래줄 것이고 그래서 돌아와서 안정적으로 잘 달래지느냐가 안정애착이냐 불안정애착이냐를 구분짓는 요소예요. 돌아왔는데 아이가 엄마를 달래주는데 달래줘도 아이가 계속 울어요. 어떨 때 그럴까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으나 답변을 안 하실 거라는 가정하에 아까 그 동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엄마 아빠가 정적인 얼굴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바로 달래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달래야 달래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울게 하는 불안한 상태를 오래 두면 둘수록 달래는 게 힘들어지겠죠. 왜냐하면 아이는 내 마음과 정신을 아직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와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갑자기 밖으로 나간 상황이라든가 갑자기 무뚝뚝한 표정을 하고 있는 상태가 오래되면 될수록 다시 돌아왔을 때 달려지는 상황이 길어지죠.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돌아와서 달랬을 때 아이가 다시 밝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밝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불안정 저항 애착이죠. 불안정 저항 애착. 돌아와서 달래도 달래지지가 않는 경우에 아무리 달래고 달래도 이미 엄마가 나는 떠난 줄 알았어.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나를 버리고 내 남자친구가 가버렸어. 나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돌아올 것 같지 않아. 저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문자를 해도,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이미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되었을 때 엄마가 돌아온다고 해도, 아빠가 돌아온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마음을 저버린 상태죠.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야 되는 상태니까. 네, 그래서 이미 나는 엄마에게 포기를 했어가 되는 거죠. 엄마가 안 올 거라고. 그래서 너무 불안했고 너무 힘들었어. 이런 경험이 이제 많을수록 밤에 이제 탄트럼이라는 걸 예측 가능하지 않은 엄마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험이 길수록 탄트럼이 커지는 거죠. 탄트럼이라 하면 그냥 아주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짜증이 확 내는 거. 밤에 막 울부짖으면서 맘대로 해내라고 엄마가 나 무조건 달래내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만 엄마가 나를 함부로 했잖아. 나도 엄마한테 복수할 거야. 이 상태가 되는 게 탄트럼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일관적인 부모, 약속 지키지 않는 부모, 이게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아이한테 부드럽게 잘하고 장난감 사는 걸 허용하지만 집에 와서 군기 잡고 혼내는 경우에 이런 다양한 경우에 다양하지만 사실 맥락으로는 같아요. 비일관적이라는 거예요. 요게 다 비일관적인 부모인 경우에 불안정 저항 애착이 생겨요. 그리고 불안정 회피 애착. 회피 애착은 뭐냐면 엄마가 잠깐 비웠는데 아이가 별로 울지 않는 거예요. 별로 반응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낯선 사람이 들어와 있고 리사가 장난감 놀이에 집중했을 때 엄마가 잠깐 비워도 아이가 울지 않는 거. 반응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평소에 엄마는 내가 울어봤자 별로 나를 어떻게 해주지도 않았어. 평소에 엄마는 너무 엄마 삶이 힘들어서 엄마가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 내가 뭘 해달라고 해도 그냥 바라지 마 라는 듯한 메시지만 나에게 줬어. 그래서 결국 방임방치하는 부모일 경우에 아이는 기대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애착 행동을 별로 보이지 않아요. 울어서 엄마를 부르려고 하거나 내가 힘들어라고 아이한테 보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불안정 회피 애착이에요. 네. 불안정 혼란 애착은 이 불안정 회피 애착과 저항 애착이 다 같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네, 할 얘기들이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 애착을 그러면 어떻게 형성하느냐로 넘어가 볼게요. 안정 애착을 그러면 어떻게 형성하냐면 첫 번째, 지금 제가 이미 다 많이 말씀드렸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 거짓말까지 저는 정말 거짓말을 너무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제 공지글을 보다면 뭐 저런 것까지 쓸데없이 다 말해. 자기 신변을 이렇게 느끼실 때도 있을 거고 너무 스스로 자기 폭로라고 하죠. 자기 노출이라고 하나요? 자기 얘기를 저렇게까지 다 말할 필요가 있어? 라고 제가 할 수밖에 없게 된 게 이런 배경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 가장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 내가 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엄마가 이거를 예를 들면은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예를 들면 뭔가 엄마가 하는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네가 말을 안 들어서 저게 TV가 안 나오는가 보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그래서 정말 맞지 않는 일관적이지 않은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계속하면 그 논리성과 일관성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아이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게 되죠. 네. 그래서 정말 엄마는 너가 TV를 계속 보면서 네가 TV가 안 나와도 틀어주고 싶지 않아. 리모컨을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TV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너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틀어주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 오히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비겁해지지 않고 아이한테 전면에 나서는 거. 그래서 그거를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일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
이 낮은 목소리 톤으로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정말 이라고 목소리 높여서 하이톤으로 질책하지 않는 거. 예. 네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TV가 안 나오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또한 아이가 어떤 짜증을 낼 때, 울 때, 특히 우리가 3살, 4살 친구, 2살, 3살, 4살 아이들한테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아이가 갑자기 더 놀고 싶어서 짜증내고 울 때, 그때 저기 물고기 보러 갈까? 뭐 피자 사줄까?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물론 아이가 정말 어려서 그 새로운 장난감에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 대상에 그 기분이 전환이 되고 화제가 전환이 될 수는 있으나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이게 맞지 않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아이가 왜 우는지, 엄마는 네가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홈플러스 장난감 코너를 떠날 수밖에 없는, 엄마가 실제로 이번 달에 생활비가, 경조사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생활비가 딸려서 엄마가 이번 달에 좀 힘들어. 그러니까 장난감 이거 평소처럼 이번 달은 나 못 사줄 것 같아. 정말 미안한데 다음 달에 대신 이번 달은 있는 거 갖고 놀아야 돼. 너도 엄마를 이해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한테 솔직하게 그 다른 주제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 주제로 넘어가서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보다. 그래서 이 축소 전환형 부모가 되지 않는 거가, 다른 보상물을 제시하는 거가 아이가 커갈수록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거. 이게 바로 애착을 형성을 잘 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규칙적 생활하기, 예측 가능하게 하기, predictability 또 나와 있죠. 답정너가 되지 않기, 이거를 수수께끼 내지 않기. 이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보험회사 지점장이에요. 밑에 설계사들한테 이번 달 실적이 어떻게 돼요? 누구누구 가입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밑에 설계사들이 오늘 이번 주 제가 실적이 정말 좋아서 제가 5건이나 할 것 같아요. 말을 했는데 실제 금요일이 됐는데 1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실 잘 얘기를 해보니까 그 설계사는 진짜 5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도 그 지점장이 푸시를 하니까 5건이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한 건데 그 지점장은 왜 확실하지 않으면서 5건이나 한다고 했어? 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설계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한 건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지점장이 다시 푸시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사람이 한 건밖에 못 해? 당신 실적이 이렇게 저조해서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전주에 그 지점장이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예를 들면 확실하게 될 경우만 얘기하라고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그 설계사는 확실하게 될 것 같은 한 건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얘기한 거를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이제 우리의 경우에 따져보면은 엄마는 이 아이가 그 어떤 학습지 숙제를 여기까지 하고 나가서 놀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놀러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는 아이는 그게 하기 싫어요. 친구들이 밖에서 노는 소리가 나요, 막. 네. 근데 아이는 머리를 쓰는 거죠. 안 하고 싶다고 울면서 떼를 써서 그 상황을 넘어가서 밖에 나가서 놀려고 해요. 근데 엄마가 딱 메시지를 전하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면서 문을 딱 닫고 방을 나가면서 불을 꺼버려요.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라는 얘기죠. 하라는 얘기인데 네가 알아서 엄마 마음을 판단해서 정답을 찾아내 라는 거죠. 엄마는 답이 딱 정해져 있죠. 너 하고 나와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말을 거꾸로 했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에게 정확하게 엄마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간접 화법이 아니라 직접 화법으로 엄마가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가치관이 있고 이런 걸 공부했고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까 그 지점장의 케이스에 푸시를 하는 방식보다 뭔가 도와주고 실제 영업을 잘할 수 있는 팁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각각 그 자기 고객과 5건의 사람이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떻게 설득을 해보라든가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게 필요한 거지. 푸시를 하고, 예, 그러면은 솔직하게 정확하게 이번 주에 될 것 같은 케이스만 말해라고 하니까 그 다음 주에 그 설계사는 한 건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또 저조하다고 또 혼내.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지 않은 부모가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상황도 저 상황도 아닌 그 엄마가 원하는 것, 그 지점장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잖아요. 무조건 고실적을 이뤄내. 많이 건수를 만들어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거 외에는 너는 나한테 사랑을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물론 내 아이가 잘해내면 좋지만 그것에 못 미쳤을 경우에 예,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여기 그 교사를 믿고 존중한다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지는 대상을 아이들이 믿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부모님들한테 상담을 막 해드려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안기고 뽀뽀해주지 않던 아이가 주말에 막 상담을 제가 막 잘 해드려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상담을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아이가 갑자기 그 아이는 저랑 별로 친하지 않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월요일에 저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뭘 선물을 해주고 막 가요. 제가 딱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토요일, 일요일에 부모님한테 상담을 너무 잘해드려서 너무 저에 대한 얘기를 아이한테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준 거예요. 원장님 한번, 원장님, 네, 그래서 아이들의 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믿는 만큼 선생님을 믿는 만큼 아이들도 선생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그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들 흠을 보거나 의심하거나 욕하는 거를 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하실 수 있는데 아이들 없을 때 잠깐만요. 제가 덥다고 문을 열어놨는데 좀 추워져서 네, 그리고 요게 정말 중요한 하나예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일관되게 이게 뭐냐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는 즉각적으로는 아이가 막 울어요. 아이들 울음소리가 다 다르죠. 근데 울어요. 울기 시작하면 일단 빨리 반응을 해줘야 되죠. 아이가 왜 울까? 네. 그게 바로 즉각적으로고요. 민감하게는 아이가 똥을 싸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놀아달라고 우는지, 졸려서 재워달라고 우는지 다 다르잖아요. 나중에 민감한 엄마는 이거를 잘 아실 수 있죠. 그리고 그거에 각각 별로 부모님들이 잘 아이들에게 대응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민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관되게는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려도 알 것 같고. 그래서 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는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줄여야 돼요. 아이가 뭘 해달라고 불렀을 때 바로 해결해주는 부모님이 되지 마시고 아이가 이거 해놔 저거 해놨을 때 점점 스스로 할 수 있게 예, 약간 느긋하게 반응하시고 약간 일부러 기다리게 만드시고 바로 해결해주지 마시고 예, 어머님들이 아이가 다쳐서 울 때 어릴 때는 넘어져서 울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빨리 가서 봐야겠지만 아이를 지켜보고 있으시되 아이가 딱 봐도 넘어진 게 별로 안 크게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막 호들갑 떨면서 반응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아이가 정말 크게 넘어지지 않았을 때 얘는 똑같이 정말 심하게 다쳤을 때와 심하지 않게 다쳤을 때 다른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반응을 해주시는 부모님의 경우는 아이가 소리만 내도 똑같이 아주 그냥 세상이 난리 난 것처럼 가실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계속 보셔야 돼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는 아이가 커가면서 줄이셔야 된다. 덜 바로바로 반응하고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셔야 된다. 민감하게. 네가 한번 해봐. 엄마 이제 기다릴 거야. 너가 할 수 있나 볼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일관되게는 계속 얘기 드릴게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스킨십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제가 제 아이를 잘 웃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했어요. 자극, 반응, 자극에 대한 긍정적 반응. 아까 스틸 페이스 익스페리먼트에서 나왔듯이 아이가 반응을 보였을 때 계속 엄마가 웃어주고 반응을 해줬죠. 제가 제 아이를 잘 웃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뭘 했을까요? 아이를 보면서 계속 웃고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웃고 있었어요. 계속 웃고 있었고 그걸 보고 아이가 웃을 때까지 이렇게 웃고 있었고 웃으면 제가 아이고 웃었어 라고 해줬어요. 네. 그래서 너가 웃는 그 모습이 나에게 엄마로부터 칭찬받고 사랑을 받는 행동이야 라는 걸 계속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웃는 아이가 됐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자극을 주는 거. 자극 주는 게 뭐죠? 제가 웃고 있는 얼굴을 계속 보여주는 거. 반응이 뭐죠? 아이가 웃었을 때 아이가 웃는 얼굴을 저한테 웃는 얼굴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극에 대한 긍정적 반응. 아유 웃었어 라는 거. 네. 이걸 계속 적절하게 해주시다 보면 아이가 외부 세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친구가 돼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너무 많이 하다면 정신없는 아이가 돼요. ADHD.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중계를 해주는 거. 아, 네가 뭘 했구나. 아, 네가 아유 잘했네. 너무 아유 잘했어. 너무 많은 반응을 하고 너무 많은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 아이는 이제 과반응. 그 과반응은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활동량이 너무 커지고 왜냐하면 칭찬을 받아서 내가 밝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게 칭찬받는 일이니까. 그리고 막 춤추고 자기 동작성이 커져요. 예, 그 과반응을 해주는 친구들은. 그런데 이 친구들을 어머님은 이제 또 걱정이 되죠. 얘가 이러다가 떨어지고 다칠까 봐. 그리고 너무 심하니까 크게 혼내게 돼요. 그래서 이 과반응을 해주는 부모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잘해줬다가 너무 예뻐해줬다가 너무 심하게 혼낸다라는 특징을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계셔요. 이거를 심하게 되면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면서 그게 또 이제 엄격한 권위주의적인 아빠가 있는 경우에는 아빠가 혹시라도 매를 들게 되거나 엄마가 때리게 되거나 이럴수록 아이가 그 신체 중추 신경이 자극이 되어서 그 어떤 신경 전달 호르몬이 나오는 부분과 받는 부분에 이상이 생기는 게 ADHD거든요. 네, 후천적으로 ADHD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없는 아이, 막 너무 막 집중 못하는 아이, 계속 TV를 봐야 되고 즐거운 자극을 받아야 되는 아이, 많은 장난감을 사야만 하는 아이로 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극 반응, 자극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중요하긴 한데 그게 너무 과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까 이제 질문 주셔서 제가 언급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올바른 상호작용. 그래서 아이메시지 나를 주어로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만 1시간 반짜리 부모 교육을 제가 나중에 있거든요. 한 두세 달 안에 할 거예요. 예, 그때 꼭 오셔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아이메시지는 너는 왜 그러니?가 아니라 엄마는 네가 그렇게 하면 걱정돼 라는 주어를 나로 바꿔서는 예. 그다음에 yes but 화법은 네가 그렇게 지금 짜증을 너가 그렇게 엄마 나 아이스크림 안 사주면 잠 안 잘 거야. 말도 안 되는 때를 쓰죠. 그 때는 언제 쓰나요? 아이를 혼냈다가 아이를 달래주고 잘하면 갑자기 얘가 딜을 하죠. 나 이거 더 해줘라고. 그때 네가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싶구나. 그거는 알겠는데 공감을 해주고 먼저 예스라고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렇지만 지금 너무 시간이 늦었고 지금은 좀 겨울이라 엄마가 아직은 기온차가 일교차가 심해서 엄마가 좀 너가 감기 걸릴까 봐 걱정되고 방금 이빨 닦아서 다시 닦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엄마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라고 아이를 잘 달래는 거죠. 그래서 예스법은 아이의 마음은 공감해주되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하고 싶으실 때, 감정 코칭 기법은 아이가 울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슬픈 상황에서 아니면 자기 스스로 힘든 상황 아니면 부모님한테 혼난 상황에서 그때 아이의 감정을 이런 아이메시지와 예스법 화법을 통해서 감정을 안정적인 곳에 다시
평온한 상태로 코칭을 해서 그 상태에 이루게 해주는 화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플러스다, 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감정 코칭 기법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대상 영속성에서 영속성이 생긴다는 게 뭐라 그랬죠? 그 리모컨을 숨겼을 때 리모컨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걸로 생각하게 되는 마음에 영속성이 생긴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상 항상성까지 가려면 엄마가 일관적으로 엄마 잠깐 마트 갔다 올게. 마트 갔다 올 때는 바늘이 긴 바늘이 12에서 10까지 10분 정도 엄마가 걸려. 이거 하나만 딱 사올 거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데를 갔다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지키시는 거.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온다고 하면 그것만 버리고 오시는 거. 쓰레기 버리러 가서 편의점 갔다가 약국 들렸다가 쓰레기 버리고 오시면 20분, 30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관적으로 아이와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 거. 엄마가 너 오전 간식 먹고 오전에 좀 이런저런 놀이 한다는데 이런 놀이 했다가 점심 잘 먹으면 데리러 올게. 처음 적응 단계에서 그러잖아요. 아이한테 예측 가능하게 일과를 설명해주고 그 약속을 꼭 지키는 거. 만약에 지키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린이집으로 전화해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좀 늦겠다고 아이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변경된 스케줄에 대해서 저희를 통해서 예측 가능성을 또 주시는 거. 이 예측 가능성을 주시는 거. 그래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제대로 하시는 거. 이것들이 정말 필요한 거고요. 훈육 후의 마무리. 결론을 행복하게 지으시라는 얘기죠. 훈육 후에 수치심을 계속 느끼도록 달래주지 않고 네 혼자 엄마가 왜 이렇게 화났는지 판단해봐 라고 두지 않고 엄마는 이랬던 거야. 그래서 너가 아침에 그렇게 지금 많이 때를 써서 엄마랑 헤어지기가 어린이집 가기가 좀 기분이 안 좋지만 어린이집 앞에서 안아주면서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혼낸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오늘 걱정하지 말고 잘 놀고 있으면 엄마가 또 내일 이따가 데리러 올게. 네, 이따가 몇 시에 작은 바늘이 몇 시에 갔을 때 데리러 올게. 이런 식으로 훈육 후의 마무리를 아이에게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한 거고요. 제 아내가 되게 그 잠귀가 밝아요. 그리고 되게 민감해요. 그 소머즈예요, 소머즈. 너무 많은 걸 들어요. 아주 그냥 저기서 살살살살 얘기하는 것도 다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청각이 좋다는 건 그만큼 치매가 늦게 온다는 거래요. 청각이 안 좋을수록 치매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엄마와 정말 비슷하게 제 딸이 기질을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건 제 딸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약간 둔감해졌어요. 일부러.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감하게 즉각적으로를 계속 그러면 안 되고 아이들이 6살, 7살 될수록 덜 해주면서 스스로 하게 만들어야 된다. 엄마가 부지런해지면 안 되고 아이가 부지런해서 스스로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많은 공부를 하고 실제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내가 너무 민감해지는 게 좋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걸 제가 후천적으로 학습을 해서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정말 민감한 사람이고 그 저희 어머니 정도로 민감한 아내를 저는 얻었죠. 이게 바로 무섭게도 이 애착의 관계도 부모로부터 대물림되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많은 지금 아이를 7살까지 키워내면서 제 혜민 엄마를 약간 둔감하게 만들려고 저도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아이의 그래서 기질이 까다로운 기질도 있지만 이 까다로운 기질, 저는 솔직히 기질을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고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기질을 믿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질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상담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기질은 물론 바꾸기가 힘든 부분도 있으나 상당 부분은 노력을 통해서 행동주의, 행동수정요법을 통해서 가치관의 비합리적 신념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까다로움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 까다로움이 여러 이유에서 존재하는데 심기증, 실질적으로 예민함, 신체적인 그 오감의 발달,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기질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모님들이 저희 부모 교육 같은데 계속 오시고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육아서적 읽으시면 그리고 상담 받으셔서 그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법을 얻어가시면
어, 이런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도 넘어서실 수 있어요. 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까다롭고 나는 안 까다로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둘 다 까다로우신 경우 별로 없거든요. 네, 그건 서로 맞춰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는 일부 까다로움과 일부 까다롭지 않음을 공존하거든요. 그거를 부모님들 간의 어떤 양육의 규칙이라든가 서로 협상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 가시면서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 가족 규칙을 만들어 가시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시려면 이런 저희 부모 교육에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상담 많이 받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 대물림 끊기를 하지 않으려면 정말 필요한 게 나에 대한 공부예요. 내가 왜 이럴까? 어떨 때 내가 슬플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왜 이렇게 불안함을 많이 느끼지? 저 앞에 갑자기 칼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이 치고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보다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못 내지?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지? 나는 왜 이렇게 심장이 벌렁거리지?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그리고 이 정도에서 다른 엄마들은 이렇게까지 반응을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고 있을까? 이걸 자기 관찰을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아, 내가 이게 우리 엄마가 아이 할머니, 외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구나. 아, 이게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갑자기 나에게 이런 무서운 충격을 줬던 경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 그러면 엄마 죽어버릴 거야 라는 얘기를 초등학교 때 몇 번 하셨어요, 많이. 근데 그거 진짜 죽어버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경력이 많은 교육자신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 관찰을 통해서 뒤에 제가 적었지만 이게 메타 마인드라고 하거든요. 메타 피직스가 형이상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메타 마인드는 생각에 대한 생각.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아이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이 심리학적인 공부가 이 잘못 대물림된 안 좋은 애착의 관계를 해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이런 방식의 사고는 부모 교육을 많이 들으시면, 저희 부모 교육을 많이 들으시면, 아니면 저희로부터 상담을 받으시면 많이 저희가 해소해 드릴 수 있어요. 아하 모먼트라고 그랬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해석을 많이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일이니까요. 이게 저희가 항상 해오던 일이고 항상 상담해드렸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런 것까지 알아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걸 다 상담해봤다고 저는 자신을 할 수 있어요. 정미진 원장이라 저는. 그래서 그런 상담을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원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당하게 요구하기. 간접 화법보다는 직접 화법. 제가 예를 또 들어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제 원장 모임이 있어서 그 부부 모임이었는데 1박 2일로 이제 모였는데 이제 제 지인들은 다 여자들이죠. 원장이죠. 그 남편들이 이제 같이 오긴 하지만 거기에서 재훈이 네가 먹고 싶은 이제 제 또래도 있고 저보다 윗분도 있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재훈이 네가 먹고 싶은 술 사와. 각자 내가 이건 샀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때 약간 간접 화법으로 그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솔직히 얼마 안 하잖아요. 해봤자 1, 2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술이 뭐 막 30만 원짜리 와인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몇백만 원짜리 무슨 양주 이게 아니라 그냥 막걸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취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남자는 직접 화법을 많이 쓰고 보통 여자는 간접 화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직접 화법을 많이 쓰는 아빠들은 엄마와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죠. 부부 간에 소통이 안 된다고 할 때 직접 화법을 쓰는 아빠와 간접 화법을 쓰는 엄마. 그리고 어쩌다가 그 반대의 경우를 갖는 부모님들의 관계가 있긴 한데 엄마는 막 직접적으로 딱 얘기하는 분이고 아빠는 말을 잘 못해. 이런 분들도 존재하시죠. 근데 어찌되었든 아이와의 애착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아까 제가 수수께끼 내지 않기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왜 화났는지 네가 알아서 알아차려봐. 이 상황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 상황을 만들지 않고 직접적으로 엄마가 이런 것 때문에 너가 TV를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아이와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 디테일을 살펴봤을 때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해서 내가 화낸 것일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자신이 지금 힘들어서 화낸 것일까? 아니면 내가 편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지 않고 화를 낸 것일까? 이걸 계속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 아이가 이런 내 숨어있는 메시지를 해석하지 못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설명하지 않아서 아이가 모르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화법을 내가 진짜 아이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는지.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뛰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럼 뛰지 말라면 그 주차장에서 뛰지 말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는 뛰는 게 즐거운 거고 뛰는 게 당연한 게 내 본능인데 뛰지 마세요가 아니라 엄마가 네가 주차장에서 뛰다가 갑자기 너를 못 보고 나온 차가 너를 다치게 할까 봐 너무 걱정돼. 너 뛰지 마세요. 유메시지잖아요. 엄마가 걱정돼. 아이메시지잖아요. 아이메시지로 낮은 어조로 엄마가 걱정돼.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야? 그러니까 뛰지 마세요가 아니라 엄마는 네가 걸었으면 좋겠어. 직접적으로 행동을 지정하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화법보다는 직접화법을 해주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 요구할 때 엇박자로 들어주시지 않게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시게 되는 방법이 직접 화법을 쓰는 거예요. 아실지 모르지만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삐지잖아요. 네. 너도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잖아 라고 하면서 너도 엄마 말 안 들었잖아. 그래 너도 나도 너한테 안 해줄 거야 라면서 그러면 대화 단절이 자꾸 되니까 아이한테 엄마가 이럴 때 기분이 안 좋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좋아. 이게 일관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면서 요구할 때 들어주지 말아야 될 것도 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 나를 필요로 할 때 그 아이의 요구에 대해서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들어주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아이 메시지로 설명해 주거나 이걸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인 애착을 부모님으로부터 형성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형성해온 부모님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아이들의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애착의 관계, 그 가치관, 비합리적인 신념, 교육 환경, 성장 배경을 그대로 아이한테 투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난 참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배가 나와서 사랑받지 못할 만한 걸 가졌어라는 거가 계속 집중이 된다면 나는 배가 나왔어도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너무 좋은 성격과 난 너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좀 배가 나왔지만 금방 나는 뺄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부모님 자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거 그 성인 애착도 똑같아요.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인가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일관적인 부모가 되시고 그 다음에 비일관적이지 않게 그리고 아이한테 방어적이지 않게 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마인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불안하지? 이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구나라고 자기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힘든 게 사라지겠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안 될 일이니까 이건 그냥 기다리고 어쩔 수 없는 거다. 포기할 것과 포기하지 않을 것을 구별하시는 노력. 이게 바로 심리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메타마인드. 자기를 CCTV를 녹화하듯이 녹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1시간 반 제가 생각하는 시간이 1시간 반인데 오늘 얘기 드렸던 거 간단하게 한 3분 만에 요약해 볼게요. 대상관계 이론과 내적 작용 모델에서는 부모로부터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냐를 가지고 그 방식 그대로 외부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의 거울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울이 되시기 위해서 그 메타마인드, 좀 전에 말했던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저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 상황에서 화가 났을까? 이런 자기 관찰을 많이 하시는 거. 네. 그게 바로 좋은 애착을 물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 정적 얼굴 실험,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일관성과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 그리고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을 아이에게 계속 아무 대꾸를 안 함으로써 아이가 알아차리도록, 엄마가 밥을 갑자기 안 해주고 엄마가 따뜻한 표정과 말을 해주던 엄마가 너가 알아차려봐 라고 수수께끼 내지 않게 하셔야 수치심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야 아이가 자꾸 그 수치심을 늘어나는 방법을 쓰게 되면 아이를 그걸 꺾어내면 아이가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어서 약간 저나 박미진 원장처럼 정말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만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즐길 걸 좀 더 즐기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희생만 하고, 네, 너무 노력만 하고, 너무 또 다른 목표만 계속 세우고 이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꺾지 못하면, 수치심을 자꾸 자극한 아이를 꺾지 못하면 아이가 언젠가는 반항하고 넘어서서 집을 나가고 중2병이 걸리고 사춘기에 저항하고 문 닫고 엄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라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화법을 써서 실제 요구하고 싶은 걸 요구하고 거절하고 싶은 거를 아이메시지로 거절하시고, 예, 대상 영속성은 아이가 보이지 않는 눈에 리모컨을 숨겼을 때도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게 되면 대상 영속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 그 정도가 되면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초기 단계는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대상 항상성은, 그래서 저희가 4세 중심으로 운영하기 전에 예전에는 빠르면 한 12개월 정도 친구부터 받았었어요. 예전에. 네, 그래서 영세방이 존재를 했었어요. 한 9개월, 10개월. 네, 그게 이 근거고요. 그다음에 대상 항상성은 24개월, 36개월 이후에 엄마가, 아빠가 일관적으로 아이를 대해줬을 때 이 아이가 일관성, 엄마는 이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야, 나에게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게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신뢰가 형성되어서 엄마가 좀 떨어졌다 와도 엄마는 약속을 지킬 거야. 엄마가 만약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그건 뭔가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일 거야. 이렇게. 네. 아이가 충분히 믿음과 신뢰가 커지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그 안전기지에 있어서 또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건 물리적으로 그 엄마로부터 떨어졌다, 외부 세계를 탐색했다 하는 기지이기도 하지만 엄마나 아빠가 넌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어. 너 스스로 이렇게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어라는 근거가 되는 정신적인 안전기지가 되기도 한다. 예, 그래서 내가 얼마나 허용적인지, 내가 얼마나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걸 위험하다고 하는지에 따라서 이 정신적 안전기지의 정도가 높낮이가 결정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해리스의 털 원숭이 실험으로부터 애착이 정말 중요하다. 접촉 애착이 정말 중요하다. 스킨십이 정말 중요하다. 네. 프로이드의 구강기 만족으로부터 구강기적 만족을 계속적으로 주는 게 중요하다. 젖을 빨게 하고.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면, 프로이드를 제가 강의를 꼭 한다고 하면서 못했는데 꼭 이번 연도에 만들어서 할게요. 이 자꾸 손을 빨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오히려 불안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공갈젖꼭지가 필요한 거고, 손톱을 물어뜯는다거나 입으로 가져가서 이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어찌 보면 구강기로 그 퇴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 많잖아요. 3살, 만세, 5살, 6살, 7살 친구들. 예, 그 친구들 이런 거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낯선 상황 실험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정적 얼굴 실험으로부터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불안하게 하고 예측이 안 되게 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달래는데 오래 걸리고, 그게 너무 심하게 되면은 아이가 엄마로부터 기대를 하지 않는 불안정 회피 애착이 되거나, 아니면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어라고 아이가 자기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 불안한 상태가 너무 오래되어서 오히려 엄마에게 복수를 하는 불안정 저항 애착의 상태가 된다. 이런 불안정 저항 애착에 보이는 친구들이 밤에 탄트럼을 보이기도 하거나 달래도 달래지지 않는 경우, 예,
깨를 쓰면서 내 걸 다 관찰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안정형 애착 형성 방법의 아이메시지, 예스벗 화법, 감정 코칭 기법이 상호작용 방법으로 있고, 이거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애착에 기질이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저희는 상담을 통해서 부모가 바뀜을 통해서 그걸 고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말씀드렸고, 성인 애착은 안 좋은 애착의 방식을 내 할머니로부터, 아이의 조부모님으로부터 대물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인 애착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에 대한 생각에 대한 생각, 메타마인드,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불안함을 느끼지?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나눔에 따라서 성인 애착을 잘 형성해 다시 잘 내 스스로 다시 진화함에 따라서 내 아이와의 애착을 다시 바꿀 수 있다.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5분 걸렸네요. 네, 5분 동안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화면을 많이 키우고 계시면 좋은데, 이 부모 교육이 참 이게 현장에서 하는 부모 교육이 장점이 또 있는 게, 마스크를 쓰시면서라도 현장에서의 부모 교육을 다시 해야겠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부모님들이 이제 반응도 좀 해주시고 저한테 답변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또 강의가 더 즐겁게 재밌게 진행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외국은 다 마스크 접종 완료만 제출하면 마스크 다 벗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빨리 부모님들과 마스크를 끼고라도 그런 강의를 할 수 있게 대면 강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번부터는 제가 한 10분, 15분, 20분 전부터 들어와서 상담을 여기에서 집단 상담이 되겠죠. 네. 보통 자기가 갖는 상담의 그런 질문들이요. 부모님들이 다 같이 갖고 계신 질문들이라 누가 한 명이 나만 애를 잘못 키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정도의 차이지 다 갖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많은 대답을 해가면서 이미 많은 답변을 드리고 상담을 해보고 관찰을 하고 심리검사를 하고 이런 부모 교육을 하고 이걸 1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이상으로 어느 센터에 있는 분들보다 저랑 박미진 원장이 더 현장 경험이 많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도움이 더 많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린이집의 리소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네. 이제 공지를 하고, 화면을 한번 켜주시면, 제가 사진을 한번, 기념사진을 촬영을 해야죠. 연우 어머님, 계속 켜주고 계셔서 제가 큰 힘이 됐어요. 정말. 제가 책 선물 드릴게요. 제가 갖다 놓을게요. 책 선물. 네. 다른 분들도 켜주시면 좋겠는데 기분 나빠서 안 켜시는가 보지. 책 선물. 너무 안 켜시는데요? 다들 켜주시는데, 응? 안 켜주시네요. 응? 아이 어머님도 계속 잘 듣고 계셨나 봐요. 네. 네. 지금이라도 켜주시면 제가 이 얼굴이 너무 안 켜주셔서 그냥 지금 이대로 스크린샷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저희 어린이집 이미 박미진 원장을 통해서 또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많은 질 높은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네.
더 질 높은 상담을 해드릴 거고 올해 더 많이 제가 뵐 수 있길 예, 코로나 종료와 함께 저 자체도 코로나가 두려워서 안 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뭐 이제 이미 걸렸겠다 뭐 이미 나았겠다 부모님들 예, 걱정 안 하고 이제 그 조금 뒤에까지도 약간의 후유증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3주가 넘었으니까 예, 그래서 다 없어진 것 같아서 부모님들 얼마든지 또 뵐 수 있으니까 얼굴 뵙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 교육도 좀 대면으로 좀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집단 상담도 좀 해드리고 싶고 네. 1대1 상담은 뭐 요청하시면 또 해드려요. 1대1 상담 요청하시면 해드리니까 요청을 해주세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하는 파일 드릴게요. 네, 파일 드릴게요. 네, 파일 드릴게요. 저번에도 이게 말씀드렸다 이게 실현을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약간 낯가림이 있어서 그 유튜브에 이걸 다 올리고 싶긴 한데 부모님들 그 마스킹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제 자신이 또 이게 참 이게 얼굴에 대대적으로 알려지는 건 또 좀 꺼리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약간 그래요. 예, 어쨌든 질 높은 강의를 통해서 부모님들께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해서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거 이제 사진이랑 이거 올리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이 바뀌시잖아요. 건강해지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영향이 바로바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밝고 즐거운 아이들이 되면 이 어린이집 전체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마치겠습니다.